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우스 엑스 마키나 이제 독학 논술 4회차입니다. 네 번째 문제죠. 그래서 오늘 다룰 문제는 이제 제 데우스 엑스 마키나 예제 프리집에 있는 7번이에요. 7번 문화상대주에 관련한 이제 건국대학교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옛날 문제를 푸냐라고 혹시 불만을 갖고 계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논술 문제에서는 옛날 문제, 요즘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가장 최근에 어떤 기출 문제를 풀면 좋겠지만, 지금 저와 함께 이 문제를 풀고 있는 분들은 현재 논술이 완성된 분들이 아니죠. 논술 실력이 최소한 중상위권 정도 됐을 때 최근 기출 문제를 푸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실력이 초짜인데 뭐 작년도 기출 문제 푼다고 해서 별로 도움될 게 없어요. 그냥 어차피 못 쓰는 답안을 그냥 하나 더 쓰는 것뿐이에요. 어차피 떨어질 불합격 답안을 한 번 더 쓰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논술이라는 건 그 자체로 여러분의 내공, 실력 자체를 올려야 돼요. 실력을 크게 올린 다음에 나머지 이런 유형 맞추는 건 시험 직전에 한 2주 전에 해도 됩니다. 예, 물론 이제 미리 좀 해두면 좋긴 하겠지만, 결국 여러분 뭐 지금 예를 들어 뭐 고3이거나 재수생분들은 대입 논술 준비하려고 6논술이잖아요. 6개까지 볼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한 학교만 파는 것도 어리석은 행동인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 학교의 유형을 또 옛날 거냐 요즘 거냐 상관없이 다양하게 푸는 훈련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거 시험 뭐 논술 시험만 한번 보고 앞으로 다시는 안 할 건가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글 쓰는 훈련, 독해하는 훈련 계속해서 써먹어야 됩니다. 나중에 대학 가서도 혹은 사회 나가서도 써먹을 일이 많은 게 결국 뭐예요? 이 인문사역적인 독해고 사유 능력이고 글쓰기예요. 그래서 예, 뭐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알겠죠? 항상 저만 믿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의 실력을 상위권으로 올려놓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상위권이란 물론 합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겠죠. 하지만 이건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논술 시험이라는 건 결국은 운이 필요해요. 뭐 100% 실력만으로 될 수 있는 시험은 아니다. 뭐 제가 지금 시험장 가서 본다고 해도요, 6개 학교를 딱 보면 모르죠. 한 3개 이상은 붙을지. 근데 그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험장 가면 여러분 논술 시험이라는 건 일종의 결국은 쫓고 쫓기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결코 여러분이 보기에 쉬운 문제를 학교가 내는 건 아니에요. 알았죠?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늘 처음 보는 그 느낌으로 문제를 접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것은 이제 문화상대주의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문화상대주의를 다루기 전에 일단은 이제 문제를 당연히 먼저 봐야겠죠. 문제를 보면 이제 2008년도 수시 2학기 건국대학교 유형인데, 제가 이제 중간에 2번 문제는 뺐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표분성 훈련은 또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근데 어쨌든 D는 그래서 제가 생략을 했고, 그래서 2번 문제를 빼게 됨으로써 이제 이제 두 문제 제가 축약을 시켜 놓은 건데, 1번은 A씨를 연관지어서 문화의 속성에 대해 논하시오고요. 2번은 A, B에 나타난 관점을 적용해 EF의 생활 방식에 대한 자기 견해를 논하시옵니다. 자, 학교마다 이제 쓰는 스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럴 때도 약간 좀 머리를 써야죠. 자, A씨를 연관지어서 문화의 속성에 대해서, 자, 묻는 건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죠. 문화의 속성이래요. 문화의 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논하래요. 그러니까 요약 문제는 아니라는 소리죠. 이때 선을 딱 그어야 돼요. 오늘 이거 요약은 아니네. 요약 아님. 그렇다고 서술하시오, 요약하시오 다 아니잖아요. 그럼 논하시오인데, 그러면 내 견해를 쓰는 건가? 약간 근데 궁금증이 생기죠. 여기서 내 견해를 쓰자니 500에서 600자라는 분량이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이 짧은 분량 안에 그럼 내 견해를 찾아가지고 뭐 다른 견해를 비판하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좀 무리일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논함이라는 건 주관적 표현의 개입 가능성이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견해인 것 마냥 쓸 수는 있는데, 사실상 여러분의 진짜 견해를 묻는다기보다는, 자, 힌트가 여기 있어요. A씨를 연관지어예요. A씨를 연관짓다 보면, 자, A를 분석하고 C를 분석하다 보면 출제자의 의도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한 문화의 속성이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감쪽같이 내 견해인 것처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논거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주어진 소스 다 있고, 심지어는 이거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미 계획이 다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죠. 논하시오와 자기 견해를 논하시오와 어때요? 다르죠.
분명히 같은 논하시오도 논술하시오랑 같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는 굳이 자기견해란 말이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벌써 출제자의 어떤 이 용어 선택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문제 2번에 자기견해 논하시오가 있기 때문에 문제 1번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구나라고 오히려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 2번에서는 오히려 진짜로 여러분 견해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2번에서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EF 생활 방식에 대해서 A, B에 나타난 관점을 적용해서 뭐 비판할 수도 있고 옹호할 수도 있고 그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비판을 해도 좋고 옹호를 해도 좋고 중요한 건 뭐죠? 결국은 논거입니다. 논거. 어떤 논거로 A, B에 나타난 그 논거를 활용해서 제대로만 쓰면 점수를 주겠다가 문제 2번이고 문제 1번은 뭐예요? 제대로 파악 못하면 오히려 떨어뜨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1은 논하쇼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아 진짜 내 멋대로 써도 되나 보다가 아니라 그냥 개입 가능성을 따져보고 여기서는 출제 의도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맞춰서 자기 견해인 것 마냥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진짜로 여러분의 견해를 쓰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왜? 오늘 C가 결국은 출제자의 의도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 제시문부터 분석을 해볼 거예요. 특히 오늘 이 문제를 제가 왜 굳이 2008년 거를 푸냐라고 할 때 문화상대주의에 관련된 문화론 문제에서 가장 그래도 잘 정리된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제시문 A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이제 발췌를 한 건데 문화를 보는 관점에서 단락별로 우리는 파악을 해야겠죠. 단락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문화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두 단락은요.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은 체계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 A는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문화 진화론과 체계론의 싸움이죠. 참고로 이 체계론은 그냥 문화 상대주의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저도 체계론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왜 체계론을 말 썼는지 모르겠는데 체계론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어차피 맥락이에요. 컨텍스트 자체가 결국 문화상대주의의 개념을 얘기하기 위해서 체계론이라는 단어로 연결했을 뿐이니까. 왜냐하면 앞으로는 여러분이 문화상대주의 관련된 이런 문제를 볼 때 체계론이라는 단어를 볼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이 문제가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하튼 여기서는 그러면 문화 진화론과 문화상대주의의 싸움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있어요. 화자의 생각은 어떤 거지? 화자의 견해는 뭐지? 이런 고민이 들죠. 근데 A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솔직히 이거는 견해가 없어요. 설명문에 가깝다. 즉 문화진화론이라는 특성과 문화진화론의 특성과 문화상대주의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는 글이지 여기서 화자의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여기서 의도가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도 종종 있어요. 어떤 쪽으로? 뒤쪽에 무게를 실은 거다. 진화론이 아니라 문화상대주의가 사실상 더 옳다는 얘기를 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 아주 틀린 분석은 아닐 수도 있는 게 사실 그런 어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애매하긴 한데 그리고 마침 다행인 게 또 그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제 C까지 연관지어 봐야 되잖아요. 제시문 C를 보면 C에서는 의도가 확실하거든. 화자의 의도가 매우 강력해요. 어디 쪽으로? 다양성 쪽으로. 유전적 다양성, 뭐 생물학적 다양성 쪽의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뭐와 연결되죠? 문화적인 상대성과 문화 다양성과도 연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A 제시문을 설령 저는 이건 설명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생들 중에 혹여라도 A 하자는 문화상대주의를 이렇게 분류하되 문화상대주의를 좀 더 강조한다 이런 식으로 독해를 한다고 했을 때 뭐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큰 문제는 없을 수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가 추구하는 건 제가 분석한 방식은 이건 설명문에 가깝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게 있다. 문화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문화는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여러 관점이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근데 내용이 중요하죠. 일단 여러분 이제 처음 여러분이 논술을 배우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문화를 보는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이 진화론은 무슨 상관일까? 인류의 진화론을 연결시켰고 그리고 진화론에는 두 가지의 틀이 있대요.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의 어떤 방향성이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잠깐 칠판을 잠깐 보시죠. 이거를 잠깐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문화론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문화 진화론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는 매우 행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상태로 그냥 뭐 문화 진화론이 있고 문화 사대주의가 있고 이것만 파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달라요. 지식적으로 봤을 때요. 자, 그래서 제 교재의 도식대로 주체와 대상의 관계로 보시면 결국 여러분 문화론은 왜 배우냐면 세계화 때문이기도 해요. 세계가 점점 좁아지면서 서로 다 장벽 쌓고 안 만나고 살면야 이런 걸 배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문화와 문화가 결국은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충돌을 하죠. 전혀 낯선 타 문화를 만나게 되는데 낯선 문화를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장벽을 치게 돼 있고요. 장벽을 친 상태에서 내가 우월해, 네가 우월해 싸울 수 있게 돼요. 내가 너보다 우월해라고 얘기하면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죠. 네가 나보다 우월해라고 하면 문화 사대주의가 돼요. 잘 보면 일단은 이쪽이 더 보편적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자기 문화 중심으로 낯선 문화를 보면 기본적으로 내 거를 먼저 중심으로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배타적이거나 혹은 좀 폄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이제 문화가 이렇게 교류하다 보면 되려 이런 타 문화의 어떤 매력에 빠지게 돼서 아, 우리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타 문화에 이게 정말 최고다라고 해서 타 문화의 모든 걸 숭상하고 우리 문화를 폄하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그게 문화 사대주의예요. 그죠? 약간 일단 저는 1차적으로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더 먼저 발생한다고는 보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한국의 케이스를 보죠. 한국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타 문화에 비해서 자문화 중심적이다라고 할 때는 보통 머릿속으로 우리가 이제 동남아시아를 좀 떠올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동남아시아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한국 국민의 정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동남아시아 하면 왠지 우리보다 못한 것처럼 인식하는 이런 그 문화가 있어 이미. 그랬을 때 엄밀하게 따져보면 동남아시아의 문화가 한국의 문화보다 뒤처질 건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월하다 열등하다고 구분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굳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또 우리가 자본주의적 분석을 해보면 어떤 국가의 어떤 이 GDP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 잘 사니까 잘 사는 나라가 천민 자본주의 분석이거든요. 뭔가 못 사는 나라에 대해서 뭐든지 우월의식을 갖는다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분석도 가능은 한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미국과 같은 서구의 어떤 유럽, 서양에 대해서는 이제 사대하는 측면이 강하죠. 물론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한국의 국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우리는 정말로 많은 이제 세월 동안 최근 이제 특히나 더더욱이 우리가 이제 해방 후에 생각해 보면 철저하게 미국 중심으로 혹은 서구 유럽 중심으로 굉장히 우리가 사대하는 측면이 있다. 아닌데요라고 얘기해도요, 여러분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막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면, 자 돈이 넘쳐나요. 돈이 넘쳐나서 내가 한국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느니 나는 해외로 유학 갈래라고 생각한다 칩시다. 그럼 해외로 유학 가면 어디로 가실 겁니까? 그러면 실제로 대부분 한국 학생들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미국으로 가죠. 그러니까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돈이 많다 얘기예요. 돈이 여유가 있으면 대부분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못해도 이제 유럽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륙 유럽 좀 생각하게 되고, 알겠죠? 혹은 이제 그러면서도 뭔가 이제 좀 특수한 분야에 있어서 아, 그래도 이거는 난 중국어 쪽을 난 개발해야겠다 해서 활용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만 이제 중국 쪽으로 가던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들만 여기 동남아로 유학 가는 학생 친구들 봤어요? 어학연수는 가도요, 혹은 여행은 가도 학위를 동남아로 따러 가는 학생들은 거의 없죠.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이미 충분히 서구화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유하는 방식, 행정 시스템, 뭐그 염하는 정책들도 그렇고요. 다 사실은 서구에서 많은 것들을 본따왔죠. 물론 그 안에서 이제 한국형으로 녹여내는 게 진정한 문화의 융합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양쪽이 다 있네요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문화 중심주의에도 빠져 있고 우리는 문화 사대주의에도 빠져 있어. 그럼 이게 뭐야? 약간 모순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틀을 오늘 제시문 가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 자, 문화 진화론이라고 했잖아요. 문화 진화론이라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화한다라고 이런 우상향하는 도식, 오른쪽으로 직 상향하는, 뭐 곡선이 될지 뭐 직진이 될지 그건 알 바 아니고요. 상향한다, 이게 진화한다라는 거죠. 여기로 가면은 하등한 거고 열등한 거고, 하등하다 열등하다, 여기는 고등하다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로 갈수록 이제 계속해서 진화해가는 어떤 고등 진화고, 여기는 아직 진화가 덜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류의 진화는
더 점점점 진화할 거다, 점점점 발전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진보사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역사 발전론, 발전한다, 진보한다, 혹은 진화한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굉장히 자주 쓰거든요, 사회학적으로. 근데 사실은 생물학적인 이 진화론을 사회학적으로 적용한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문화상대주의라는 건 바로 이러한 관점을 비판하는 거예요. 결국 왜 그래요? 서구를 여기다 배치하거든요. 힘 있는 놈들이 자기들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죠? 식민 국가들이 동양이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월과 열등에 대한 관계로 그냥 도식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서구는 우월하고 고등 진화했고 동양은 열등하고 아직도 진화가 한참 더 돼야 될 대상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중간에 누굴 두면 문제가 풀린다? 한국을 두세요. 한국은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동남아시아보다는 더 잘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언가 더 열심히 그동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어때요? 위로 보면 서구가 보이고 아래로 보면 동양이 보이죠. 그러니까 요 도식을 보라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낙서를 했네요. 하나도 안 보이네요. 자, 다시 볼게요.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 우상향하는 그래프에 결국 어떻게 끼어 있다? 자, 서양, 대기문화가 여기 있고 동양이 여기 있고 한국은 중간에 끼어 있어요. 끼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서구를 볼 때는 사대주의죠. 예, 저렇게 우리도 가고 싶은 거야. 한국도 이 자리까지 가고 싶은 거야.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 밑에 있는 동양을 더 밑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더 열등하고 하등하게 인식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은 이거는 자문화 중심주의죠. 그러니까 다른 동양과 한국의 위치를 보면은 자문화 중심주의, 우리 한국과 서구를 보면은 문화 사대주의라는 그림이 이 그래프, 진화론적인 그래프 안에서는 매우 논리 정연하게 풀리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화 진화론이나 문화론이 나오게 됐을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그래프의 도식과 이런 이면적인 도식을 다 함께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문화 상대주의는 뭐예요? 이런 그래프 자체를 버려버리면 돼요. 이걸 왜 따라가야 돼? 라고 얘기하면 돼요. 아니 대체 왜? 무슨 근거로 문화가 우월한 게 있고 열등한 게 있지? 문화는 그냥 다를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문화 상대주의가 될 수 있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관점만 이해하시면 제시문 A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A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그래서 밑에 보면 체계론 설명하면서 대신 이런 문장들은 나중에 꼭 한번 써보세요. 써보면 자꾸 나중에 자기 문장이 되거든요. 다른 문화와 부단한 접촉을 통해서 한 번 접촉한 게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부단하게 접촉하는데 그러면서 유기적 관계를 맺긴 맺어. 근데 유기적 관계 맺는다고 문화 사대주의처럼 내가 숭텅 다른 쪽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자기 문화의 틀과 속성은 유지하면서 부분적 조정을 거치면서 변동하는 것. 그러니까 변동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동하되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문화 상대주의와 상통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이게 A라면 자, 우리 이제 A와 C를 관련 지어야 되잖아요. 자, C를 보시면 어려워요. C 처음 보신 분들은 처음에 이 앞에 있는 이 한 단락 때문에 멘붕이 올 수도 있는데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만 체크해 두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용어랑 뭐랄까 이제 아까 좀 이따 보면 이제 영양생식 나오잖아요. 격세유전과 영양생식이 뭔가 좀 다른 입장이구나라는 것 정도만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격세유전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런 부분은 간략하게 그냥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밑을 믿어야 돼요. 밑에서 무언가 힌트가 있겠지. 예. 끝까지 어려우면 그때 이제 망한 거고요, 시험이요. 근데 보통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첫 단락에 너무 시간 끌지 마시고 이해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넘어가세요. 그리고서 격세유전은 매우 귀중하다. 이런 게 더 중요하죠. 정의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격세유전이 매우 중요하대. 그러면 화자는 격세유전을 좋아한다네요. 그죠? 화자는 뭔가 격세유전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결론적으로 우리는 뭘 찾아낼 수 있죠? 다양성을 주장하고 있음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는 화자의 견해가 매우 명확합니다. 그리고 강력해요. 견해가 강력함. 뭘 주장하죠? 다양성을 주장하면서 유전적 획일성을 비판하죠. 그래서 무엇이 더 효율적이고 어떤 방법이 더 절대적으로 좋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냥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논리를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례는 매우 정확하죠. 사례가 안 어려웠어요. 사례를 보면 꺾고지를 얘기하잖아요. 격세유전은 영양생식과 반대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미 이거는 아까 체계론과 문화 진화론과 체계론이 싸운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그 반대죠. 격세유전과 영양생식이 싸우고 있구나. 이거를 나중에 그대로 A와 연결 좀 시키려면은 오히려 이제 문화 상대주의가 격세 유전에 좀 맞고요. 문화 상대주의와 문화 진화론이죠. 진화론이 영양생식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완벽하게 똑같은 논리는 아닐 수 있지만 격세 유전에서 다양성, 상대성이 나오고 문화 상대주의와 연결이 된다는 점. 또 하나는 문화 진화론이라는 게 결국은요 어떤 절대적 기준이거든요. 우리가 너희보다 우월하고 너희가 우리보다 열등한 결국 그 기준이라는 게 일종의 절대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구분하려고 하는 거니까 영양생식도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더 우월한 어떤 종자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월한 종자만 빨리빨리 더 많이 키워내는 것 이런 걸 추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결국 어때요? 생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생존이잖아요. 빨리 자라는 것보다 생존이 더 중요한데 이게 질병이나 외부적 공격에 극도로 취약하다라는 아주 좋은 논거가 있죠. 이게 근데 어때요? 과학적인 팩트라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논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공격에 대한 생명의 가장 훌륭한 방어는 뭐다? 무한한 다양성이다. 자, 그럼 우리는 똑같이 문화도 마찬가지죠. 어떤 단일 문화로서 다 통합되는 것보다도 어때요? 미국식 문화로 다 통합되면 되게 효율적일 거예요. 예를 들어 전 세계가 영어를 쓰면은 효율적이겠죠. 그러나 문화적 다양성은 사라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적 다양성이 없으면 결국은 인류는 존속될 수 없을 거다까지도 얘기해 볼 만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 사례예요. 알겠죠? 나중에 동물복제도 똑같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로 끌어가고 있죠. 어려운 제시문이지만 사실 생각보다 쉬운 제시문이기도 한 거예요. 알겠죠? 용어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용어 어려울 때는 건너뛰어라. 밑에 가다 보면 무언가 나를 도와줄 만한 동아줄이 내려올 거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다시 한번 논리를 정리하시면 전체 틀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진짜 어려운 건 뭐예요? A씨를 연관 지었을 때 결국은 여러분이 이거예요. 자, A씨를 연관 지으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문화의 속성에 논하시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제 그럼 계열을 짤 수 있는 방법은 대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A를 요약해요. 자, 그리고 C를 요약해. 두 번째 단락 나왔죠? 그러니까 짧지만 200자 200자씩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종합해서 종합한 결과 바람직한 문화의 속성은 다양성이다. 문화 상대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도출하는 것도 답이에요. 이렇게 해서도 봐요. 자, AC 연관지어 문화의 속성에 대해서 논했죠.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알겠죠? 이렇게 세 단락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 근데 이렇게 쓰면 좀 어때? 좀 답안으로서 매력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좀 딱딱할 거 아니야. 1, 2는 그냥 요약 단락일 뿐이니까. 자, 그럴 때 요거를 살짝 다른 식으로 틀어볼 수 있는데 두 개의 단락으로 바꾸는 거죠. 자, 첫 번째, A는 또 요약해. A는 뭐 그러니까 아까도 했지만 A는 설명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약을 하되 여기서 바로 견해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라고 할 필요는 없죠. 그냥 이제 문화는 이렇게 대립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진화론과 문화 상대주의 어떤 대립 속에서 C의 격세 유전의 원리에 따라 문화 상대주의 같은 다양성 추구가 바람직한 문화의 속성임을 알 수 있다. 이걸 첫 문장으로 쓰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의 첫 문장으로 이런 표현을 쓴 다음에 왜냐하면 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면 자연스럽게 C의 요약을 논거로서 활용할 수 있거든요. 논거로서 활용하면서 결국 A의 문화 진화론이 영양생식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걸 매칭해주면서 결국은 비판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논하시온 거예요. 이해 갔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문화 진화론을 택할까 문화 상대주의 택할까가 논하시오가 아니라 논하는 방식으로 답안을 우리는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C의 화자를 내 생각인 것 마냥 얼마든지 그렇게 접목해서 쓸 수 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두 단락으로 구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 400 이렇게요. 훨씬 더 좀 부드럽죠. 만약에 여러분 더 극단적으로 보면요. 어차피 논제가 요약해달란 말은 딱히 없어요. A씨를 연관 지으라고 했지. 그러면 A씨의 키워드만 있으면 충분하거든요. 예를 들어 문화 진화론, 뭐 체계론, 문화 상대주의, 그리고 뭐 C에서 나오는 격세유전, 영양생식 이런 단어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차라리 더 자신 있는 학생은 이거를 다양하게 섞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바람직한 문화의 속성은
오히려 문화의 상대주의처럼 다양성이 있다. 뭐 이렇게 먼저 첫 문장을 그렇게 쓰고 AC를 자연스럽게 용어로 활용해가지고 바람직한 문화 속성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진화론과 영양생식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얘기하면서 왜 문화 상대주의와 다양성이 이런 유전적 다양성의 논리에 의해서 정당화되는지를 보여주는 답안. 그거를 아예 하나의 글로 완성된 글로 5, 600자 쓰셔도 그것도 좋은 답이죠. 물론 그거는 되게 조금 더 가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잘만 쓴다면요. 굉장히 이거는 글솜씨가 있을 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로 갈수록 초보자일수록 이렇게라도 쓰는 게 낫고요. 이래도 점수는 꽤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조건 잘 쓰려고 해서 이런 글 굉장히 어렵고 요약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AC 다 섞어가지고 하나의 단락으로 쓰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일단 나눠서 전략적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죠? 너무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제 답안 한번 읽어보면서 1번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자, A는 문화 진화론과 체계론이라는 상반된 문화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다. 자, 어때요? A 요약하는 거죠. 세 줄로 요약을 했어요. A를요. 각 문화 간의 우열의 관계를 전제하는 진화론적 관점과 달리 체계론은 문화 간의 다름을 단순한 차이의 다양성으로 제시하며 우열 관계 부정한다. 자, 어때요? 이 첫 단락 A 요약이죠. A 요약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승부를 거는 거죠. 그래서 C를 통한 C를 논거 삼아 그죠? 이제 문화 속성의 도출, 바람직한 문화의 속성을 도출하는 거죠. 도출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러한 상반된 관점은 C의 격세 유전의 원리를 통해서 문화 다양성의 관점이 더 적절한 문화의 속성으로 판명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게 이 첫 문장이 중요합니다. 첫 문장을 잘 주장해 놔야 그 다음부터 쓰기가 더 편해져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이제 요약을 활용하는 거죠. 모든 생물들의 유전의 속성이 직계가 아닌 세대를 건너뛰는 이유. 격세 유전이 막 건너뛰는 얘기였잖아요. 왜 유전이 바로 안 내려가고 건너뛰냐 다다음 세대로 바로 생물 보존을 위한 다양성의 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조작에 의해서 우성인자로 가득한 생물종만을 양산하고 효율성의 원리로 꺾고지를 고집한다면 혹은 꺾고지와 같은 문화를 고집한다면 이래도 돼요. 유전 획일화로 인해서 병충해 한 번으로 모두 멸종되듯이 인류의 문화 또한 획일화될 것이다. 이렇게 가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결국 인간의 문화 역시도 저는 이제 문화를 뒤에다 썼죠. 인간의 문화 역시도 우열관계를 바탕으로 타 문화를 종속시키려 하거나 이게 뭐였죠? 자문화 중심주의죠. 타 문화에 종속되려고 하는 문화 사대주의죠. 결국 두 개 합치면 진화론적 관점. 이런 진화론적 관점은 문화 획일화를 가져와 인류의 면역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문화 간의 차이의 다양성을 긍정하고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가 문화 다양성의 태도가 이렇게 하면 되죠. 인류 문명의 체계론의 태도가 이렇게 돼요. 장기적 보존에 더 적합한 문화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이런 거 센스. 가끔 묻는 게 좀 모호할 때가 있거든요. 문화의 속성이 뭐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좀 모호하더라도 답안만큼은 명확하게 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땐 일부러 그런 용어를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적시해 주는 것도 좋은 센스입니다. 저 분명히 교수님들이 시키고 있는 문화의 속성에 대해서 좀 말하고 있습니다. 논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마지막 표현에다가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더 적합한 문화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체크해 두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1번 마무리가 됐고요. 원래 사실 여러분 이 문제 하나 갖고 제가 이제 실제 뭐죠? 그 정규반 수업 때는 3시간 수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독해하는 과정에서 결국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많은 그 풍부한 어떤 내러티브들이 자꾸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족한 건 어떻게 채우셔야 돼요? 제 지금 이제 이건 예제 프리즘 해제 강의잖아요. 나머지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의 이론 교재를 통해서 채워 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것도 된다라면 뭐 이제 수험생일 경우에는 그 책만 저는 여러 번 보라고 얘기를 하죠. 한 3번이든 4번이든 읽어라. 자, 조만간 이제 그 제 데우스 엑스 마키나 이론 교재가 정식으로 출간이 될 겁니다. 출간이 될 거니까 예제 프리집을 기존에 사셨던 분들은 물론 이제 그대로 기존 걸 쓰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새로 만약에 구입하실 분들은 이제는 시중에서 구하실 수 곧 읽게 될 지금은 아니고요. 아마 이번 달 다음 달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이면 아마 뭐 교보나 예스24나 알라딘에서도 아마 이제 인터넷상으로만 구매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주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책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문장력도 늘고 독해력도 늘어요. 그런데 다행인 건 우리가 논술 시험 문제를 많이 또 풀수록 제시문에 너무 좋은 제시문이 많기 때문에 제시문 독해력도 같이 늘어간다. 알겠죠? 계속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AB에 나타난 관점을 적용하여 EF의 생활 방식에 대한 자기 견해를 논하시오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저는 뭐부터 이 답안을 풀라고 할 때 뭐부터 보냐면 학생들 중에 혹시 A, B 단락을 따로 띄어서 요약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걸 먼저 봅니다. 만약에 초보자일수록 그렇게 하고 싶어요. 천자면 어때요? 처음에 초보자면 천자 채우기가 왠지 어렵거든요. 무서워. 그러다 보니까 A, B 나타난 관점을 적용하래. 그럼 또 요약해야지. 그래서 A 요약하고 B 요약했어. 근데 EF 생활 방식에 대한 내 견해네. 그러다 보니까 또 뭐도 하고 싶죠? 2도 요약하고 싶죠. 그래서 갑자기 2를 요약해. 그럼 세 번째 단락에서는 2를 요약해. 그리고 났더니 2에 쓰면 또 얘도 해줘야 되잖아. F도 요약해. 자, 여러분 보세요. 4개의 단락이나 요약을 하고 있으면 이게 몇 자가 나오겠어, 최소. 이렇게 되면 최소 600자예요. 그럼 여러분 나머지 400자만 갖고 언제 분석하고 언제 견해를 논할 거예요. 그리고 혹은 시키는 건 다 있다고 칩시다. 결국은 자기 견해까지 의견 정해서 잘 썼어. 그래서 천자를 채웠다고 칩시다. 문제는 이미 단순하게 4, 500자나 요약한 학생보다 자 이렇게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EF는 요약을 안 할 수가 없어요. EF 생활 방식은 분명히 간단하게라도 써야 되니까 쓰긴 써야 되는데 AB는 안 써도 돼요. AB 생략하고 자 AB는 핵심 키워드만 있으면 돼요. 즉 문화 진화론, 문화 상대주의, 절대론적 윤리, 상대론적 윤리. 요 네 단어만 여러분이 잘 이해했으면, 잘 이해했다라면 이제 이 단어를 갖고 이 키워드를 갖고 두 사례를, 아까 EF의 사례죠. 두 사례를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키워드가 활용이 될 거 아니야. 채점자가 보기에는 이해 그 부정 얘기하는데 원시 부정 얘기하는데 막 진화론과 절대론적 윤리 단어들이 막 나와 있어. 이러면 이미 논제는 충족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AB 나타난 관점을 적용해서 EF 생활 방식에 대해서 뭔가 분석하고 있구나. 그럼 분석에서 머물면 안 되죠. 분석한 이후에 그 다음 자기 견해인 거죠. 그래서 자기 견해를 도출해야 돼요. 도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EF에 대해서 긍정할 수도 있고 뭔가 부정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긍부정 요소를 다 쓸 수도 있지만 뭔가 자기 견해를 도출할 수도 있게 돼요. 내가 결국은 문화 진화론과 문화 상대주의, 절대론적 윤리와 상대론적 윤리를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종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거죠. AB를 정리하고 나면 결국은 아까 그러면 문화 상대주의라는 말과 여기도 상대성이고 상대론적 윤리를 연결하고 싶은 충동이 있죠. 이렇게 그죠? 그런 충동이 있으면 문화 진화론과 절대론적 윤리를 연결하고 싶게 되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A, B를 굳이 그냥 다르게 보지 말고 문화가 됐든 윤리가 됐든 상대성은 상대성, 논리로 따지는 거죠. 역시 문화가 됐든 윤리가 됐든 절대성은 절대성.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EF를 뭔가 분석하고 자기 견해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답안을 쓰셔도 됩니다. 알겠죠? 다만 저는 이제 제 예시 답안은 그렇게는 안 썼는데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문화 분야와 윤리 분야를 구분해서 문화에는 상대주의가 맞고 윤리는 좀 절대적으로 봐야 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문화 상대주의를 주장한다고 해서 꼭 상대론적 윤리를 주장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자기 견해를 논하시오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 방향으로 가셔도 되고 요 방향으로 가도 되는데 중요한 건 당연히 뭐예요? 논리적으로 뭔가 충돌하지 않고 잘 설득을 해야겠죠. 참고로 윤리라는 게 절대적이라는 건 꼭 지켜야만 하는 어떤 인류의 보편적 가치고 상대론적 윤리라는 건 그런 건 없다. 언제든 윤리조차도 문화가 다양한 것처럼 윤리도 다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 건 여러분의 아이디어다. 그래서 EF를 꼼꼼하게 읽으시고 거기서 나름대로 뭔가를 찾으셔야 돼요. 자, 2를 보시면은 낯선 남자와 나그네와 많은 성관계를 맺은 처녀일수록 오히려 결혼할 때 굉장히 이건 신의 사랑을 받은 여자다라고 해서 남자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했죠. 근데 그렇기도 한데 나중에 보면은 결혼하고 나면은 근데 역으로 남자의 또 감시에 시달리게 된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 남자들에게. 그래서 한편으로는 과연 그것이 정말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혹은 문화 진화론으로도 접목해보고 문화 상대주의로도 접목해보시고 상대론적 윤리로도 한번 보고 절대론 윤리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다 보면 나름대로 논리가 연결되게 돼 있죠.
자, F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렌족 얘기를 봐도 이제 이건 미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E는 결국 뭐예요? 용어를 깔끔히 줄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요약을 막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E는 낯선 결혼 풍습에 대한 이야기고 F는 낯선 미의 기준인 거죠. 여기는 위에는 결혼, 밑에는 미예요. 아름다움에 대한 것. 그러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문화 그 진화론적 개념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어때요? 뭔가 좀 미개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학교의 목표인 거야. 이 문제를 출제를 했을 때 뭔가 한국 문화랑은 좀 안 맞는 매우 낯선 문화의 사례를 좀 뽑아보자. 이게 학교의 출제 의도였겠죠. 그럼 그런 낯선 문화를 뽑았을 때 우리가 보기에 어떤 인식이 들어요? 어우 미개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미개하다고 하면 왠지 이 논술을 푸는 학생으로서의 자세가 아닐 것 같아서 바로 우리 여러분 문화 상대성으로 그것도 그들의 문화야라고 얘기해주고 싶겠죠. 됐나요? 자, 근데 저는 이제 실제로 여러분 답안을 많이 확인하다 보면 그래서 또 너무 빨리 첫 줄부터 문화 상대주의를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아니면 물론 두 갈식으로 처음에 여러분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써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견해 있죠. 문화적으로는 상대성의 어떤 측면을 얘기하되 윤리적 측면에서는 인간으로서 꼭 지켜야 될 선은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최종적 결론을 두 갈식으로 써놓고 쓰는 건 괜찮아요. 그건 매우 좋은 전략이에요. 근데 단순히 문화 진화론의 어떤 문제 인식 이것을 반성하지 않고 너무 당연하게끔 문화 상대주의가 당연히 맞는 거지 이렇게 쓰는 건 좀 매력은 없어요. 답안이요.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솔직히 우리의 현실의 삶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되게 문화 진화론적으로 살아요. 되게 배타적이고 우리가 최고인 줄 알고 뭔가 우리보다 조금 못한다 싶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매우 차별하는 나라거든요. 매우 강해요.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도 배타성이 되게 강한 민족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매우 쿨하게 아우 뭐 저런 것도 아름답지. 저런 결혼도 가능하지. 이렇게 바로 얘기하는 건 그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차라리 일단 보고 되게 어색하고 이상한데 그 이상한 그 마음이 결국 이게 진화론적 태도 아닌가라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게 더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E의 문화와 F의 그 부정 문화에 대해서 되게 미개하단 마음이 든다라면 그거야말로 나와 다른 것은 뭔가 틀린 것이고 나와 다른 것은 열등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편협한 문화 진화론적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먼저 문화 진화론의 어떤 실체를 밝혀주고 반성한 다음에 문화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게 훨씬 더 그럴듯한 답안입니다. 그리고 문화 상대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냥 대충 퉁쳐버리지 마시고 사례는 자세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세한 사례가 나오면 그 사례를 계속 활용해 주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문화 다양성의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들 결혼의 풍습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폐쇄된 문화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다양성에 대한 것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일칙이었던 방법이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논리적으로 그럴싸한 논거를 활용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것. 혹은 우리가 만약에 그들을 비판하려고 한다면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결혼 문화야말로 이상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 그들이야말로 우리처럼 성형수술하고 막 사람의 막 다리까지 잘라서라도 막 길어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미적 기준이야말로 더 이상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거꾸로 역으로 환기시키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양한 논거로 그러니까 대충대충 일반화만 시켜서 막 쓰시려고 하면 안 돼요. 틀은 만들되 문화 진화론적으로 깨닫고 문화 상대주의 도출하다. 이렇게 구성을 잡았으면 그 과정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EF의 사례를 분석하고 뜯어보고 적용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좋은 답안입니다. 알겠죠? 그냥 EF라는 기호만 말하면서 EF는 문화 상대주의로 봐야 된다. 다양한 입장을 인정해줘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답은 매우 매력이 없어요. 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인정할 건지를 사례 속으로 들어가서 인정해 주려고 노력하십시오. 자,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이 문제를 보면 그래서 문화 진화론을 반성하면서 문화 상대주의 도출하는 것만으로도 천자를 채우려면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그런 답도 많고요. 근데 읽다 보면 약간 찝찝한 게 있죠. 이에서 보면 근데 이 뭐 결혼 풍습을 다양성으로 인정하는 것, 뭐 목의 길이를 다양성으로 인정하는 것까지는 뭐 알겠는데 잘 보니까 약간 여성이 남성에 의해서 좀 지배당하는 느낌이 좀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요인을 좀 찾아보니까 뭔가 여성들이 원주민 여성들이 실제로 본인들이 선택하고 있는 건지 진짜 자유로운 건지 그리고 왜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되는 거지 이런 것까지 고민해 보면 이 문화가 그냥 단순히 문화 상대주의로 나와 다른 건 다 인정해 줘야 돼라는 건 그건
내 상황이잖아요. 나의 범주가 넓혀진 거고 내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넓어진 건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뭐다? 정작 그들 문화 안에도 또 다른 폭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 안에 남성 우월주의라는 또 다른 문화 진화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남자는 고등하고 여자는 열등하다. 이런 잘못된 진화론적 태도를 또 갖고 있다라면 그건 여전히 문화 상대주의 입장에서 깨줘야겠죠. 근데 그걸 깨는 근거가 그건 뭐예요? 절대론적 윤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거는 정답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는 하나의 이제 그 얼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틀을요. 그리고 문화 상대주의를 문화 진화론을 반성하면서 문화 상대주의 도출. 그러면서도 마냥 다른 거 다 좋아. 마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달라도 뭐 아무 괜찮아. 너희 뭐 그런 이상한 문화도 나는 인정할게. 여기서 머무르는 건 무책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문화 안에서까지 봐서 그 문화 안에 인간의 보편성, 인간의 존엄한 그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를 훼손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비판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기 견해를 또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견해 논하시오가 얼마나 어때요? 넓은 범주를 갖고 있는지 알겠죠?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만 맞추면 돼요? 논지에 있는 조건만 요건만 맞추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독해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다른 답안의 방향성이 꽤 있는데 제 답을 보면서 잠깐 마무리를 할게요. 자, 제시문 2의 사례는 그래서 A, B는 바로 잘라내시고 제시문 2의 사례는 다수의 남자와 관계를 맺어야 신부로서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한 원주민 부족의 독특한 결혼 제도다. 이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죠. F의 사례는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어릴 적부터 매년마다 굴렁쇠를 하나씩 끼워나가 목이 점점 길어지게 되는 카렌족 여성들의 이야기다. 자, E 요약했고 F 요약했죠. 이제 이걸로 끝낸 거야. 나머지는 이제 적용하면 돼요.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EF 요약도 너무 길어지시면 안 돼요. 그죠? A, B 요약도 잘라냈지만 EF도 요약 너무 길게 하면 낭비다. 자, 두 사례 모두 자, 다운표를 쳤어요. 보통 우리의 기준이 있죠. 나의 기준 혹은 뭐 서구의 기준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혹은 현대적인 도시 문화적인 이런 거죠. 우리의 일반적인 성과 아름다움 이 두 가지 기준으로서는 이상하고 낯선 문화로 인식되는 공통점이 있다. 그죠? 두 사례 모두 어때요?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월과 열등이었던 그런 안경을 끼고 보면 원주민들은 전형적인 미개인이고 앞으로 진화되어야 될 대상으로 폄하되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제 제 견해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우월주의는 편협한 사고일 뿐이고 어떤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 우리의 일반적이라는 관점 역시 편협한 사고의 틀에서 나온 개념일 뿐이다. 문화상대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자, 문화상대주의 도출됐죠. 제가 밑줄 쳤잖아요. 자, 진화론 들어갔죠. 문화상대주의 들어갔죠. 그러면 A, B에 나타난 관점을 적용했다라가 되는 거죠. 일단 A 단어긴 하지만 B는 밑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A, B 요약을 날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점 없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안에 구체적으로 넣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상대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문화든 다양한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열관계를 통한 배타적 다름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이들 원주민들의 고유한 결혼 풍습과 미의 기준에 대해 나름의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존중해야 될 의무가 타 문화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의 관점과 다르다 하여서 무조건 열등의 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서구 우월주의와 진화론적 사고의 내면을 통한 폐해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는 큰 단락을 마무리한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되게 구체적인 그 사례 속으로 들어가서 왜 진화론적 관점이 문제고 왜 문화상대적 관점이 필요한지를 EF 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은 학생이 있다라면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천자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밑에서 다른 개념까지 더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압축하기 위해서 500자로 줄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원한다라면 1000자까지 늘려서 문화상대주의를 도출하면서 답안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하지만 이제 이왕이면 논점이 하나 더 있으면 좋으니까 자, 그러나 라면서 받으면서 결혼하지 않는 여성이 최대한의 동친 경험을 늘려나가기만 하는 거 그리고 아름다움이라는 이유로 목을 부러질 정도로 길게 만드는 원주민 전통에 뭐가 있다? 이면에 그 내면에 또 다른 진화론적 관점이 깃들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또 다른 진화론적 그 폭력의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당사자인 원주민 여성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만약 전통이라는 제약으로 자신의 주체적 판단이 아닌 강제적으로 하는 여성이 있거나 자, 자유의 문제를 한번 시비를 거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하는 여성이 있다. 이게 이제 아까 이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인권과 생명과 침을 받고 있다면 인류의 보편타당 가치에 어긋나는 행위다. 자, 두 개의 기준을 제가 찾은 거죠. 자유의 문제, 생명의 문제. 그리고 나서 사례에다가 한번 찾는 거예요. 사례에서 보니까
실제로 이의 원주민 여성들 성 경험을 반강제적으로 강요당하는 것 같고, 카린족도 너무 어린 나이에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선택의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혼 후에는 남편의 강한 감시에 시달리는 또 역시 이해 부족이 있고, 굴렁쇠를 처벌의 용도로 또 사용하는 F의 문제는 당연히 또 비판할 여지가 있죠. 결국 이걸 다 포함시키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찾을 수 있다? 남성 우월주의라는 또 다른 진화론적인 성향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첫 문단에서 문화상대주의를 진화론 비판하면서 문화상대주의 도출했고, 두 번째 단락은 근데 그 문화상대주의가 만능이 돼서는 안 된다. 문화상대주의에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절대론적 윤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따라서 두 사례의 원주민 여성들이 겪는 문화가 인류의 절대론적 윤리에 어긋나면 그것은 문화상대주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상대주의는 오히려 절대론적 윤리를 지킬 때 가능하다, 그 뜻이죠. 그래서 문화라는 가면을 쓴 폭력일 뿐이다. 따라서 항상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상대주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상대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항상 첫 문장이든 마지막 문장이든 정확하게 내 견해를 다 정리할 수 있는 정리 문장이 하나 있으면 더 좋기는 좋은데, 언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를 첫 문장에다 배치하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EF부터 시작할 게 아니라 아예 여기서 문화에는 상대성을, 윤리적 측면에서는 절대적인 어떤 측면으로 복합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E의 사례, F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끌고 가는 것도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입니다. 왜? 논술은 두 가지씩일수록 명확해서 좋은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학논술 네 번째 시간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다섯 번째 시간에서 또 새로운 문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문제는 정하지 않았으니까 좀 이따 제 게시글을 올릴 때 그 게시글에서 확인하시면 다섯 번째 문제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있죠? 자,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